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김민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 12월에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좀 발표를 하고서 약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4월 브라운백으로 제가 발표할 주제는 클라우드 개념 1시간 이내로 이제 끝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한 가지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은 저희 요 세미나가 현재 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를 하면서 채팅방을 보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발표 세션 다 마치고 나서 네, 설명을 좀 따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네, 발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미 클라우드가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클라우드는 이런 거예요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재 장표를 가지고서 현재 클라우드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와 함께 자주 언급되고 있는 좀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네이버에서 이제 신사옥을 지금 하나 지어놨어요. 그래서 네이버 신사옥에 접목 중인 좀 신기술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선 클라우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의 개념부터 좀 볼 건데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인터넷만 연결이 좀 되어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계신 장소나 혹은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지금 위에서 보이시는 이런 컴퓨팅 리소스에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크게 좀 네 가지 장점을 한번 꼽아 봤어요. 그래서 먼저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투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우리가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죠. 그 밖에 또 이제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하는 뭐 완성형 서비스 역시 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개발자를 고용해서 개발하고 뭐 테스트하고 이런 단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를 쉽게 늘리고 또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유연성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단순히 위에서 살펴본 장점 때문에 클라우드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클라우드는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AI든 로봇이든 뭐 다른 기술들과 함께 지금 보이시는 이런 다른 기술들과 함께 항상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선 현재 지금 생산되고 소비되는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볼까요? 지금 보이시는 이 수치들은요, 그 제타바이트 단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타바이트라는 단위가 좀 익숙치는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을 단위가 보통 기가바이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 테라바이트 정도는 이제 많이들 익히 보셨을 텐데, 이제 그 다음 단위, 테라바이트 다음 단위가 페타바이트, 그리고 페타바이트 다음이 이 제타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나타내자면은 그 10의 21승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크기인데요. 이 소스가 지금 제가 스태티스카에서 가져온 자료 조사인데 이 조사에 따르자면 그 최근 몇 년간은 3년 단위로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고 소비되는 데이터의 양이 약 2배 이상씩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약 181 제타바이트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데이터가 대체 클라우드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클라우드야말로 이 빅데이터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플랫폼일 수밖에 없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빅데이터를 나타내는 특징 중에 이제 3V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인데 해석하자면 아주 큰 크기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라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게 빠르게 처리를 하고자 하려면 이제 인프라 자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데이터가 이제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가 이러한 요건들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초기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이런 다른 국가에도 인프라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빅데이터와 함께 짝꿍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AI, IoT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들 역시 클라우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란 곧 이런 기술들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비드-19, 네, 코로나가 이제 가속화시킨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기술들 역시 클라우드와 함께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AI라든지 아니면은 IoT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VID, 블록체인, RPA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는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상품화되어 제공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VDI 같은 경우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그 다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는 종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좀 따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다음에 IoT는 IoT 디바이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편리하게 수집하고 또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인 클라우드 IoT 코어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 설계나 개발, 제조, 운영 이런 모든 단계를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IoT 디바이스 허브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노드 배포가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넘버원 RPA 솔루션인 UiPath RPA 솔루션을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RPA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 상품에 대해 좀 궁금하시다면은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오셔서 이 상품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클라우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이 왼쪽 자료가 그 2010년 리포트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도입이 처음 시작되던 2010년 초중반 기업들이 왜 클라우드를 이용했는지 그 목적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기업들의 가장 큰 목적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세이브 머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도 비슷해요. 이제 비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소비가 될지 이런 것들을 더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은 정말 보는 관점이 많이들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장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 레포트인데요. 이 레포트를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을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즉각적이고 빠른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더 최우선적인 목적이자 클라우드의 장점으로 손꼽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요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속도,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 속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는 비용보다는 이런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점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OE를 지금 보시면은 보다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내용도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것을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클라우드 시장 및 도입 현황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뭐 글로벌과 국내를 좀 나눠서 볼 건데요. 우선 지금 보시는 이 장표는 이제 글로벌 장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이제 2021년 같은 해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뭐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연평균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주요 특징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클라우드 시장은 이 IaaS 그다음에 PaaS를 통합 제공하는 CIPS 이제 중심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트너에서는 앞으로는 아이아스와 파스 카테고리를 더 이상 나눠서 분류하지 않고 CIPS라는 단일 범주로 합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개별로 보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는 뭐 공공, 금융, 대형 기업 이런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 맞춰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상품들도 꾸준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스 수요 및 시장이 확대,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뭐 도표에도 사실 나오고 있지만은 확실히 이 사스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뭐 전 세계 시장 규모 자체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이제 추정될 정도로 엄청 큰데 이때 B2C보다는 B2B 위주로 규모가 발전하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국내 클라우드 시장 현황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이나 금융 분야에서 클라우드 전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매년 약 1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며 이 전체적인 규모가 곧 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포함한 국내 벤더사들의 영업 매출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2년 전이죠. 재작년 기준, 동아시아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매출 순위에 5위에 이제 랭킹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 세계적으로 BFSI 부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BFSI라는 것은 이제 뱅킹, 파이낸셜 서비스, 그다음에 인슈어런스가 약간 금융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은행이나 금융 보험과 관련된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는 이제 온라인 자금 이체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지갑 같은 것들이 발전함과 동시에 이제 클라우드로의 전환도 함께 촉진이 된 것으로 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금융 쪽 외에도 뭐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AI, 빅데이터, ML 이런 첨단 기술이 접목된 이제 제조업에서도 클라우드 채택이 많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미디어, 그다음에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원래부터 기존 IT 활용도가 좀 높았던 기업을 위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그 도입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이런 금융권 또 이제 많이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요.
이제 반면에 뭐 제조나 건설 이런 쪽은 아직 도입률은 많이 낮은 상태이지만 도입 검토를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요만큼은 향후에 도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이건 이제 도입 검토 중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산업군에서 앞으로는 보다 더 널리 사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장 동향에 대해서 쭉 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퍼블릭 클라우드 정의를 짚고 가기 위해서 이제 온프레미스와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온프레미스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라는 것은요, 기업이 자체적으로 물리 장비를 구축을 하고 운영하는 그런 레거시 운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클라우드가 생기기 전까지는 보통은 데이터 센터를 다 구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의 상면, 그러니까 랩 공간 상면을 빌려서 자신들의 장비를 넣고 구축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러한 물리단 구축과 운영을 모두 CSP, 이제 CSP라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은 뭐 UI라든지 아니면 CLI 등을 통해서 원하는 인프라를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생성하거나 혹은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구분은 결국에는 이제 물리적 IT 자원이 어디에 존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체 누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가 뭐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자, 기업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이용하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구축 방식 등을 기업이 원하는 대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기술 내재화 측면에서 이제 IT 전문 기업들에서는 많이들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장애가 나면은 여러분들이 다 직접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뭐 펌웨어 업그레이드, 버전 관리 이런 것들도 직접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개발 용도로 좀 많이 사용을 해주시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라이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제 퍼블릭 그다음에 프라이빗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를 뜻하고요.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는 것은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근데 뭐 요즘은 대부분 프라이빗도 쓰시고 퍼블릭도 이제 여러 벤더 것들을 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런 케이스에는 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라는 다소 복잡한 용어를 이용을 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앞에서 저희가 뭐 아이아스, 파스 뭐 이런 것들 잠깐 단어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X-AAS라는 것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애주어 서비스의 약어인데 클라우드 자체가 사용자에게 그 가상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사실상 클라우드는 애주어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느 영역까지 CSP에서 관리하는 서비스로 제공하냐에 따라서 앞에서 보셨던 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그다음에 뭐 플랫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앞에 붙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서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블록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저 관리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블록이 저희 같은 그 클라우드 벤더가 관리하는 영역인데요. 뭐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영역을 유저가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IaaS 같은 경우에는 OS 밑단까지 클라우드 벤더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OS 단부터만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IaaS 상품으로는 서버나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제 반면에 파스는 이제 OS나 뭐 미들웨어, 그다음에 런타임까지 그 벤더 관리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미들웨어 서비스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고가용성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은 이런 파스 형태로 많이 제공을 하는 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뭐 클러스터로 이제 연결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뭐 쿠버네티스 같은 상품이 이런 파스 상품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해주고 계신 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스는 모든 서비스 자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저 입장에서는 뭐 따로 관리하실 부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정말 그냥 바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서비스인데 뭐 기업 정보 시스템이나 업무용 협업 도구, 그다음에 RPA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러한 사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품 중 뭐 각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해당되는 상품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다 설명을 잠깐씩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챕터 2부터는 클라우드와 함께 좀 주목받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대통령 선거가 다 끝났죠. 근데 사실 제가 이 장표를 만들 때만 해도 아직 선거 기간이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뭐 후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지금 뭐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뭐 여튼,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가장 박빙을 이뤘던 이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을 보니까 그 두 분 모두 5G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G가 지금 굉장히 또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맞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5G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5G는요, 말 그대로 이게 제너레이션이에요, 제너레이션.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아마 2019년 4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쯤 이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진행을 했었고, 아마 지금 핸드폰을 그때부터 5G로 바꾸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G 이전에는 우리가 뭐 4G를 또 많이 이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약간 한 3.9G 정도 되는 LTE가 있었는데, 뭐 이런 이전 세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기존의 4G까지는 이제 휴대폰끼리만 연결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5G 네트워크부터는 초연결이라는 개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연결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다음에 IoT 등 모든 전자통신 장비들을 하나로 다 쭉 연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처리가 가능해야겠죠. 우리가 뭐 가상현실에서 놀고 있는데 속도가 느려서 이제 반응이 느리면 게임을 할 맛도 안 날 거고 또 특히 뭐 자율주행 같이 약간 생명과 관련된 이런 생명의 위험이 좀 걸려 있는 기술은 아주 큰 사고로도 번질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당연히 빠른 데이터 전송이 필수적이고 또 초저지연으로 이제 통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G가 이런 미래 사업의 필수 요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말로는 뭐 맨날 빠르다 빠르다 하는데 그럼 대체 얼마나 빠를까? 좀 여러분들이 확연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4G와의 비교 자료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뭐 일단 그냥 비교를 간단히 해보자면은 일단 뭐 4G 대비
최대 전송 속도가 지금 20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속도로 대충 봐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지연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4G 같은 경우에는 10ms였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이제 동시에 또 연결할 수 있는 기기의 개수들도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대비 지금 10배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보시면은 5G가 확실히 뭐 초고속, 초저지연, 그다음에 초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임을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과 앞으로는 이제 함께 그 산업 구조를 좀 혁신해 나갈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벤더사들도 5G와 관련된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몇 번 얘기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5G와 연계한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 그리고 서비스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약간 주목하실 만한 용어가 뭐냐면은 이 MEC라는 단어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뭐 모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휴대폰끼리 연결하는 게 일상적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러한 기술들도 약간 모바일 기기들끼리만 좀 연결하는 걸 맨 처음에 생각을 해서 처음에 붙었던 명칭이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멀티 액세스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또 불리고 그다음에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모바일 기기만 연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혼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대체 이 MEC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뒷장에서 좀 간단하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엣지 컴퓨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뭐 5G가 아무리 빠를지라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사람과 그 사람의 통신을 처리해야 하는 곳에 그 물리적인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5G의 효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 혹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컴퓨팅 파워를 두는 것이 이득일 텐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와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가 발생할 때 바로 처리하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뭐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기술들을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때 네트워크 환경이 5G가 된다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MEC라는 것도 이제 엣지 컴퓨팅의 일종으로서 이제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기기와 가까운 곳에다가 클라우드를 배치를 하고 사용하는 기술인데 이것은 이제 사용자도 좋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저 멀리까지 전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송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 이제 5G가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그 5G처럼 하나의 네트워크 코어망에서 여러 기기가 다 같이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말 그대로 슬라이싱, 여러 개로 쪼개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같이 좀 높은 신뢰성이 필요한 기술들은 독립 네트워크에서 통신할 수 있게 한다면 다른 서비스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질을 좀 보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뭐 AWS나 애저 등 다양한 클라우드 벤더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올해나 뭐 내년쯤에는 이런 관련된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다들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3V라는 개념인데 이 3V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륨, 크기, 그 다음에 다양성, 버라이어티, 그 다음에 속도, 벨로시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곧 빅데이터가 갖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테라바이트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빅데이터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제 뭐 테라바이트?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테라바이트가 너무 우스운 단위가 돼버려서 보통 페타바이트 이상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뭐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조사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은 그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의 비율이 약 7대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예상하는 형태의 데이터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속도화 같은 경우 뭐 워낙 많이 생성되고 또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수집, 처리 시간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클라우드가 이런 빅데이터의 세 개의 요소를 이제 실천할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은 좀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일시정지 하셔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빅데이터 구현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프로세스는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어딘가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와야 될 거예요. 이때 이 데이터는 내부 시스템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도 수집해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연동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때 수집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술로는 뭐 플럼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런티드, 뭐 로그스태시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뭐 스톰이라든지 아니면 에스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집한 데이터들을 이제 적재를 해야겠죠. 근데 이때 이제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보관할 건지 아니면은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만 적재할 건지에 따라서 기술들을 조금씩 달리 쓰게 됩니다. 뭐 보통 대용량 파일을 모두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하드배 파일 시스템이 뭐 HDFS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구 저장 시에는 NoSQL 타입의 데이터베이스, 뭐 예를 들면 뭐 몽고DB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뭐 HBase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뭐 마지막으로 임시 저장용으로는 이제 인메모리 캐시인 레디스나 아니면은 여긴 안 나와 있지만은 mem캐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전체를 버퍼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프카나 아니면 레비뎀큐 같은 MOM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탐색하는 단계가 필요할 텐데요. 이 단계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데이터 웨어하우스 혹은 데이터 마트가 구축되기 바로 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 이때는 우리가 저장한 그 정형 데이터, 뭐 비정형 데이터들을 잘 결합을 해서 좀 의미 있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뭐 휴라든지 아니면은 하이브, 스파크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드 워크플로우 자동화 같은 것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는 뭐 우지 같은 기술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셋으로부터 의미가 있는 패턴을 찾아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다음에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에 의미 있는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 내실 텐데요. 그 단계가 바로 분석 응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주로 R이나 아니면 파이썬으로 뭐 주피터 노트북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뭐 활용 분야에 따라서는 뭐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
설치해야 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것인데, 사실 구축 설치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다 구비해 놓고 나서 관리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반복 작업을 좀 자동화하고 여러분들께서 업무에만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관리형 인프라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뒷장에서 이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관리형 상품들을 위주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필요할 때 어떤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이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임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들은 이제 가장 먼저 카프카를 통해 버퍼링이 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하드업이라는 하드 관리형 상품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 이제 생성과 동시에 저희가 클러스터를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하둡의 노드 개수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생성하고 후에 또 스케일 아웃 같은 것도 가능하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또 저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 제한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뭐 MySQL이나 뭐 API와 좀 연동이 되어서 뭐 유저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컨텍스트 정보들을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뭐 다양한 저장 및 분석 플랫폼을 이제 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몽고디비라든지 아니면 엘라스틱서치나 뭐 키바나 이런 상품들도 저희가 전부 관리형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스펙으로 생성하시고 연동만 해주시면 금방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본적인 빅데이터 플랫폼 말고도 굉장히 특별한 상품이 하나 있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상품 중에 그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 지금 위에서 보신 빅데이터 인프라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접해 보실 수 없으셨던 네이버의 데이터, 저희 네이버가 실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로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용자들이 구매한 쇼핑 데이터, 뭐 많이 찾아본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고, 추가로 저희가 한글 라벨링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머신러닝 같은 데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얼마 전에 웨비나로 1, 2편을 송출을 했었는데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유튜브 채널에서 나중에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웨비나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AI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I 역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뭐 인간의 학습 능력, 그다음에 추론 능력, 지각 능력과 같은 뭔가 지능과 연결된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제 주력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AI와 좀 관련된 인물 중에 가장 널리 알려주신 분으로 누가 있냐면은 그 앨런 튜닝이라는 분이 계세요.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앨런 튜링, 네, 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기계와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그 누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비로소 기계가 생각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그 튜링 테스트를 만들어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시고 이제 이게 곧 그 인공지능 AI의 아버지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사실 이 이후로 그렇게 인공지능 연구가 뭐 탄탄대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퍼스트 AI 윈터, 뭐 두 번째 윈터 이런 혹한기 시절을 좀 한번 거쳐서 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는 좀 당당하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 속에 좀 들어와 있구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이슈가 되었던 우리 삶 속 AI들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좀 오래됐어요, 이제. 네, 몇 년 전에 가장 핫했던 알파고가 있었죠. 그 구글의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세돌 씨께서 이제 바둑 대결을 펼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집에서 또 많이 쓰시는 인공지능 스피커, 이제 이런 클로버 클락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 클로버 클락이 이제 집에 있는데 요거를 들인 이후로는 뭐 리모컨을 딱히 안 쓰고 그다음에 TV 채널도 이제는 안 외워요. 그냥 뭐 어쩌고 클로바 뭐 틀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얘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뭐 너무 편리하게 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자율주행을 할 때 그 인공지능을 통해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 차 앞에 어떤 오브젝트를 디텍션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 뭐 내가 피해가야 하는 물체인지, 뭐 사람인지 고란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위에서 본 이런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살펴보자면 뭐 크게 좋은 모델, 그다음에 좋은 데이터, 그리고 빠르고 쉬운 대형 인프라 구축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기업에서는 이것들을 다 충족시키기엔 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 AI 전문가 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마다 지금 뭐 서로 뺏고 뺏기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환경에서는 만들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딥러닝을 하든 뭘 할 텐데 이것도 우리 회사가 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뭐 크롤링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뭐 당연히 크롤링 수집도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그 데이터를 생성한 그 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없어요. 크롤링 데이터는.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이제 뭐 단순한 버즈 분석 정도만 가능하다라는 한계도 좀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I 학습을 위해선 GPU 서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런 GPU 클러스터를 대량으로 구축하고 또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하는데도 이제 상당한 공수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우리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요. 클라우드에는 이미 전문가들이 개발한 모델을 바탕으로 만든 상품 라인업이 쭉 준비가 되어 있어요. 특히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정말 손꼽히는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데 얼마 전에 그 글로벌 학회에서 국내 최초로 두 자릿수 논문이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상에서 클로바라든지 아니면 뭐 파파고로 시작하는 이런 AI 상품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상품 말고도 훨씬 더 많은 AI 상품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도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이용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미리 만들어 둔 서비스를 API를 통해 가져다 사용만 하시면 되는 구조이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AI 관련 인프라는 데이터 포레스트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이용하시면은 뭐 텐소플로 서버도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리고 또 다른 필요한 인프라가 함께 같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상품 중에 또 AI 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스마트한 컨택 섹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뭐 이미 보험사나 뭐 기타 큰 회사 몇 군데서 저희 상품을 가지고 도입을 진행을 하셨고 또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밖에 뭐 성남시 그 케어콜 서비스에서도 저희 상품이 이용되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남시 케어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능동 감시 대상자에게 뭐 하루에 2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을 좀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랑 상담사가 그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식별을 해요. 알아서 키워드를 식별을 해서 좀 주요한 키워드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또 기존의 상담사들이 다 그런 상담 내용을 일일이 수기로 남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록도 자동화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와 다른 계열사들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 중인 2022년 저희 네이버의 핫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 네이버 신사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신사옥에 적용된 기술들과 그 속에서 클라우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번외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 신사옥의 이름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 답이 써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1784 이렇게 좀 부르고 있는데요. 이 네임에 대한 히스토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 1784라는 게 저희 건물이 지어지는 그 지번이 있잖아요. 그 지번이 정자동 178-4여서 임시로 좀 1784 프로젝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서 좀 말씀드려봤고요. 이 건물에는 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 있는데 제2사업 관련 특허만 무려 저희가 아마 237건일 거예요. 그 정도 이제 등록할 정도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단순히 스마트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ACT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레퍼런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ACT라는 것은 AI가 접목된 도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도심의 여러 공간을 다양한 자율주행 머신들로 연결을 하고 AI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공간 데이터를 정보화하고 업데이트하여 뭐 배송이나 물류 등 서비스들까지 자동화하는 그런 도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빌딩에서 이런 걸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있기도 하고 지금 실제로 저희 국내 몇 개 다른 도시랑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어떤 도시들이랑 좀 테스트를 조금씩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1784에 적용시킨 기술은 로봇, 5G, 그리고 클라우드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1784는 로봇 친화형 스마트 빌딩이에요. 그래서 사옥 내에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로봇이 굉장히 뭐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로봇에는 뭐 CPU 반도체 같은 그런 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화하고자 정말 필요한 최소 센서를 제외하고 모든 연산 관력 작업들은 전부 클라우드에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로봇을 브레인리스 로봇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 로봇의 두뇌가 지금 클라우드에 가 있다는데 클라우드랑 로봇이랑 소통하는데 지연이 오래 걸린다든지 하면은 이제 뭐 인터랙티브하게 동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5G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작년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한 그 5G 특화망에서 주파수를 이제 신청을 해서 국내 최초 5G 특화망 사업자가 되었어요.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저희 신사옥에 이동통신사가 아닌 이제 별도의 5G 네트워크망을 구축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로봇의 빠른 통신 환경을 마련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신사옥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네, 다음에 꼭 가볼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1784 외에도 저희가 작년 말부터 아크버스라는 것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아크버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버스라는 것은요, 기존에 아시던 메타버스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가상세계잖아요. 정말 완전한 가상세계다라고 하면은, 아크버스는 여러분들의 현실 세계를 그냥 그대로 가상세계에다가 옮겨둔 하나의 거울 세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크버스는 거울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시작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결국 현실 세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현실에서 해야 하는 테스트를 아크버스로 만들어진 거울 세계에서 이제 대신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거울 세계에서 내가 한 어떤 액션에 대해
현실 세계에서 피드백을 받는 그런 구조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크포스를 구축하는데도 뭐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앞에서 보았던 인식과 이해를 담당하는 AI, 그리고 사람과 인터랙션을 담당하는 로봇, 그다음에 로봇의 두뇌 역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이외에도 현실 공간에 정보를 담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이제 거울 세계를 만드는 기술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랩스에서는 이런 디지털 트윈을 위한 얼라이크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라이크 기술을 이용을 하면 도시 단위의 대규모 디지털 트윈 제작도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얼라이크 3D라는 것은 이제 항공사진 기반으로 도시 규모의 3D 모델링을 이제 솔루션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진이랑 그다음에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MMS 사진을 이제 결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손쉽게 도시 단위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unlike RD라는 것은 이제 뭐 차선이나 뭐 노면 기호 등을 포함한 이제 로드 레이아웃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nlike HD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위한 HD 맵 구축이 가능한데 현재 저희가 서울시, 그러니까 정확히는 네이버 랩스에서 뭐 서울시랑 인천시와 함께 HD 맵을 구축하는 이제 실증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Unlike M이라는 기술도 있는데요. Unlike M이라는 것은 이제 실내가 함께 있는 어떤 복합 지형을 좀 대상으로 스캔을 뜰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모바일 로봇, 그리고 뭐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하고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얼라이크 M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도 이제 저희 로봇을 좀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저희가 로봇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RAAS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대기업들과 좀 힘을 합쳐서 이와 관련된 그 기술들을 더 확장을 해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머지않아서 저희 사옥 말고도 외부에서도 꼭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클라우드에 대한 현황과 개념, 그리고 함께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도 거의 1시간가량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브라운백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